비트코인 일주일 만에 24% 올랐습니다. 파라텍시스, 이더리움 상한가, 우리 기술 투자 19.96%. 그런데 코스닥은 같은 주에 7.2%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월 16일 63,000달러에서 22일 78,000달러까지 한 주 동안 24% 올랐습니다. 75,000달러 선 회복은 86일 만입니다. 업비트에서도 21일 장중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반대로 갔습니다. 21일 종가 801포인트, 하루 4.63% 하락, 주간으로는 7.2%가 넘습니다. 오전 10시 5분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주문이 쏟아질 때 5분간 효력을 멈추는 제도로 올해 코스닥에서만 14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코스닥 안에서도 갈렸습니다. 내린 종목은 1378개인데 파라텍시스 이더리움 상한가, 갤럭시아 머니트리 19.56%, 비트플래닛 10.64% 올랐습니다. 지수가 무너지는 시장 안에서 코인 관련주만 따로 올랐습니다. 언론은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법안을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라가면 순서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말아올린 출발점과 코스닥을 끌어내린 원인은 같은 변수였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비트코인 쪽에서만 장치가 하나 더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3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정부가 30년 뒤에 갚기로 하고 빌리는 돈의 이자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떼일 걱정이 없는 빚이라 여기 붙는 이자가 모든 투자의 최저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금리가 5%면 어떤 주식이든 5%보다 나은 수익을 줘야 살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지금 돈을 버는 회사보다 몇 년 뒤 이익을 기대하고 사는 회사가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금리로 나누는데 나누는 값이 커지면 먼 미래일수록 더 깎이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은 바이오, 로봇, 2차전지처럼 성장성을 기대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가상자산도 같은 서랍입니다. 그렇기에 현금 흐름 없이 미래 가치를 기대하고 사는 쪽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훨씬 더 타격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숏 스퀴즈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빌려 먼저 팔고 가격이 내리면 싸게 사서 갚는 거래를 숏이라고 합니다. 예상과 달리 오르면 손실을 줄이려 되사야 하고 일정 선을 넘으면 거래소가 강제로 사서 갚습니다. 이 강제 매수가 가격을 더 밀어올리고 오른 가격이 다음 숏을 또 청산시킵니다. 중요한 건 연료의 성격입니다. 청산할 숏이 남아있어야 작동하고 다 털리면 멈춥니다. 새로 사갔다는 사람이 느는 게 아니라 팔았던 사람이 떠 밀린 겁니다. 세 번째는 국채 바이백입니다. 재무부가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사겠다는 쪽이 늘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 금리가 내려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을 새로 푸는 게 아니라 이미 발행된 물량을 옮기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8월 19일 하루에 2개의 방아쇠가 함께 당겨졌습니다. 하나는 미국 재무부입니다. 장기국채 바이백 한도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늘렸습니다. 분기 총 한도는 690억에서 830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발표 직전 5.337%까지 치솟았던 30년물 금리는 직후 5.187%로 급락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백악관입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로빈후드 경영진을 불러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나란히 동시에 나왔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바이백은 이미 결정돼 9월 9일부터 집행되는 정책입니다. 백악관 발언은 통과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고 논의 테이블에 오르려면 9월 15일 표결에서 60표를 모아야만 합니다. 하나는 완료된 사실, 하나는 조건이 붙은 기대입니다. 이 둘이 겹치면서 8월 19일과 20일 이틀간 31억 달러의 숏이 청산됐습니다. 2021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시장은 바이백의 성격을 하루 만에 계산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면 없던 돈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은 세금이나 새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 돈이 아니라 기존 국채를 되사는 것입니다. 시중 자금 총량은 그대로입니다. 장기 금리를 밀어올리는 원인은 국채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인데 바이백은 그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년물 금리는 이튿날 장중 5.27%까지 되돌아갔습니다. 발표 직전과 유사한 수준이고 21일에도 5.24% 하루짜리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계속 올랐습니다. 20일 72,800달러에서 22일 78,000달러까지 갔습니다. 숏 청산이 대신 밀어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무관한 기계적 매수가 이틀 동안 금리 상승을 가려준 것입니다. 이번 상승으로 만든 연료는 세 가지였습니다. 금리 하락, 숏 청산, 법안 기대.
금리 하락은 하루 만에 되돌려줬고 숏 청산은 31억 달러가 소진되면서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법안 기대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숏 청산이 끝난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로 밀어 올리던 힘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 힘이 있는 동안에는 금리가 올라도 버텼지만 사라지면 금리 변화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럼 남은 연료, 클래리티 법은 어떤 상태일까요? 먼저 이 법이 뭔지부터 정리해야겠습니다. 가상자산을 누가 어떤 규칙으로 감독할지를 처음으로 연방법에 규정하는 시장구조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특정 가상자산이 주식 같은 증권인지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인지 기준이 모호해 감독 기관마다 해석이 갈렸습니다. 이 회색지대를 걷어내자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9월 15일 표결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이 아닙니다. 클로처, 즉 토론을 끝내고 표결로 넘어갈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은 현재 53석입니다. 민주당이나 무소속에서 최소 7표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 조건입니다. 협상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활동 제한, 스테이블 코인 보상, 불법 금융방지 장치를 두고 막혀있고 최대 걸림돌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윤리 논란입니다. 법안을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사람이 협상의 최대 쟁점, 당사자인 구조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도 비트코인이 받는 영향은 가장 작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로 이미 제도권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법의 핵심은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가르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기준이 서면 증권성 논란에 묶여있는 알트코인 쪽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른 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법안 기대가 주된 이유였다면 순서가 뒤바뀐 셈일지도 모릅니다. 국내 관련주는 무엇에 반응한 걸까요? 두나무 지분을 9.4% 가진 한화투자증권은 0.85% 오르는 데 그쳤고 지분율 7.2%인 우리기술투자는 19.96%나 올랐습니다. 지분을 더 가진 쪽이 덜 올랐습니다. 두나무 기업 가치가 실제로 올라간 게 반영됐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기술 투자 거래량은 그날 평소에 약 10배였습니다. 8.6% 오른 채 출발해 장중 27.6%까지 갔다가 19.96%로 마감했습니다. 고점에서 들어와 빠져나간 자금이 있었다는 뜻인데 클래리티 법은 미국 연방법원이 특정 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규율로 받는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국내 관련주는 법안이 아니라 코인 가격에 반응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이 왜 빠졌는지입니다. 돈이 말라서라고 보기 쉽지만 숫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주식을 사려고 계좌에 대기 중인 현금입니다. 8월 11일 97조 9,200원까지 줄었다가 18일과 19일 이틀간 5조 8천억 원 가량이 들어오면서 106조 원대까지 늘었습니다. 그 직후인 20일과 21일에 코스닥이 무너졌습니다. 돈은 들어왔는데 코스닥에는 오지 않은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분명합니다. 21일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3.87% 올랐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 4,31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도 하락 종목이 683개로 상승 193개를 크게 웃돌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날 코스닥에서는 외국이 3,749억 원, 기관 3,584억 원 순매도를 개인이 7,276억 원으로 받아냈습니다. 8월 들어 개인 순매수가 가장 컸던 날입니다. 들어온 돈은 반도체 대형주로 갔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간 자리를 개인이 메웠으며 남은 돈이 재료가 있는 몇 종목 비트코인 관련주로 몰렸습니다. 자금 부족이 아니라 자금 편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음 주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한국 시간 27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 27일부터 29일까지 잭슨홀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잭슨홀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해마다 8월 말에 여는 경제 심포지엄으로 중앙은행 관계자 발언에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미국 바이베 적용은 9월 9일, 클래리티법 표결은 9월 15일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상자산 관련 일정은 없습니다. 대신 국내 증시를 좌우할 두 행사가 이틀 간격으로 붙어있을 뿐입니다. 세 가지 연료 중 두 가지는 소진됐고 남은 하나는 3주 뒤에나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음 주 시장을 좌우할 변수는 결국 금리로 되돌아갈지도 모릅니다. 30년물이 5.3%를 다시 넘어설지 5.2% 아래에서 안정될지가 첫 확인 지점일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코스닥과 비트코인이 앞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스닥에는 기업 실적과 외국인 수급이라는 다른 축이 걸려 있습니다. 21일에는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빠진 게 그 증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월 19일 바이백 확대로 금리가 내려갔고 그게 숏 청산을 촉발했으며 백악관의 입법 압박이 심리를 보탰습니다. 금리 효과는 하루, 숏 청산은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이제 국면을 규제 완화의 시작으로 읽는 건 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시작해 파생상품 구조를 거쳐 증시로
번진 유동성 이벤트로 보는 게 사실관계에 부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예탁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향하는 범위입니다. 상승 종목이 늘지 않는 한 어떤 재료가 나와도 오르는 곳은 좁습니다. 코스닥의 방향성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부의 노반장이었습니다. 필승!